고품격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제5회입니다. 저는 숭이고요. 오늘도 세 분 유프로님, 찬이쌤, 슈퍼바이저님 모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랑 같은데 지난 4회 방송에서 우리 5회 방송으로 아베노믹스 예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가 경제 탑뉴스로 올라왔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럴 것이다. 아닌가 이럴 것이니라. 이런 걸로요. 역시 현재를 제대로 읽으면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이 마이너스 금리 얘기부터 풀어나갔으면 해요. 유프로님, 예. 그 이렇다 1회에서 유프로님께서 원칙적으로 금리의 하한선은 제로고 마이너스 금리는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지만 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라는데 그럼 은행이 돈을 쓰라고 꺼주면서 이자까지 얹어주는 건가요? 그럼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마이너스 금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어떤 경우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은행은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법정 지불 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들은 여유 자금도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데 이를 초과 지불 준비금, 줄여서 초과 지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대출해준 액수의 몇 %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법정 지불 준비금. 그렇죠. 그리고 여윳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게 초과 지불 준비금 이렇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번에 뉴스에서 보도된 일본 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 초과 지불 준비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초과 지준 불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은행은 마이너스 0.1% 이자율을 적용하겠다고 이번에 선언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마이너스 0.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인데 제일 먼저 덴마크가 시행했고요. 스웨덴, 스위스도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법정 지불 준비금 말고 그 이후에 돈을 맡길 경우에 이제 보관료를 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뜻 아닌가요? 예,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중 고객,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돈을 쌓아두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대출 받을 때 적용되는 그런 건 아니네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만일 시중에 대출해주지 않으면 금액의 마이너스 0.3%의 벌금을 매긴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0.2%의 금리로라도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은행에서는 이익이 되니까요.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의 선구자격인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는 마이너스 0.65%고요. 스웨덴은 1.10, 마이너스 1.10%입니다. 굉장히 많죠. 초과 지불 준비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더니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오히려 금리를 지급하는 현상까지 생겼답니다. 와, 좋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상반기 중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8에서 16%까지 상승했대요. 이른바 자산 버블이죠. 스위스의 한 은행도 거액의 일반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놀랍네요.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다 보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때 이제 전후 경제 기적의 전형으로 평가받던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이 일본이 어쩌다가 마이너스 금리 상황까지 됐을까? 또 뭐 흔히 언론에서 이제 일본 경제를 두고 잃어버린 20년이란 말을 쓰는데 그 잃어버린 20년이 뭔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찬희 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는 아시다시피 한때 고도 성장 모델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56년부터 72년까지 평균 9.3%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 64년에는 도쿄올림픽도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74년에 1차 석유 파동이 나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1.2%로 곤두박질 치면서 성장 추세가 꺾였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70년대와 80년대에 연평균 4 내지 5% 성장률을 계속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89년 초에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89년 최고치가 38,915포인트였는데 90년에 23,848포인트로 완전히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91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면서 이른바 버블 경제가 터진 거죠.
그 이후 일본 경제는 성장이 정체됐고 98년부터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장기 침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2003년에 잠시 완만하나마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침체가 끝났나 싶어서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기 상태에서 이제 막 겨우 일어서려는데 강펀치를 딱 맞아서 KO 펀치를 맞은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10년을 더해서 이게 잃어버린 20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침체 기간 동안에 경기 회생을 위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 결과 91년에 GDP의 66.4% 수준이었던 정부 부채가 지금은 약 250%가 증가해서 와. 세계 1위의 정부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부채 규모로 세계 1위요? 네, 그러니까 3차 지금 구제금융을 받는 그리스보다 많아요. 그리스가 160%거든요. 아. 100% 가량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저성장, 디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정부 부채라는 세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를 타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베노믹스 차이쌤 그 일본 총리 아베 경제 정책이죠. 네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베 모르는 사람 없겠습니까? 다 알죠. 네. 그런데 아베노믹스는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2012년 12월에 자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아베 신조가 총리 두 번째로 총리가 됩니다. 옛날에 한 번 총리를 했어요. 2006년에 하고 2012년에 또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베 2차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선거 기간 동안에 제시한 일본 경제의 회생책을 아베의 이름을 따서 아베노믹스라고 하고요.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세계의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의 화살이요? 네네. 네. 그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로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 monetary easing이 되겠죠. 돈을 막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탄력적인 재정 정책, fiscal stimulu스를 주고요. 세 번째는 장기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structural refor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 9월에 아베노믹스 2탄을 발표했는데요. 네. 새로운 세 가지 화살을 제시했어요. 세 가지를 좋아하네요. 네. 첫 번째는 강한 경제, 두 번째는 자녀 양육 지원, 세 번째는 사회 보장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세 가지 화살을 첫 번째 강한 경제로 싹 묶고 거기에 사회 보장 정책 두 개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경제 회복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설날도 그런 다가오는데 네, 통합 팽창, 네. 정부 지출 그리고 성장 전략의 믹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2단계에 접어들면서 사회 보장까지 다 버무린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세 가지 난관이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높은 정부 부채, 저성장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팽창, 탄력적인 재정 운용, 구조 개혁 이렇게 딱딱 세 가지로 맞춰서 네, 화살을 딱딱 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 음, 근데 말이에요. 저성장, 높은 정부 부채 이게 나쁜 건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디플레이션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왜 우리는 항상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그렇죠. 항상 느끼잖아요. 근데 디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물가 상승이죠. 네. 그렇지만 디플레이션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네. 발생하게 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네. 더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일단 국민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이면 네. 가계와 기업, 네. 가계는 소비의 주체죠. 기업은 이제 투자의 주체죠. 네. 가계와 기업이 가능한 한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소비와 투자를 미루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상품의 구매가 또 미루어지면 경제 활동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총수요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수요가 위축되면 생산도 감소하게 되고 고용도 줄고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 결과 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디플레이션 수렁이라고 명명했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은 불안과 공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도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끝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들어보니까 무섭네요, 진짜. 여기에 부채 문제까지 겹치면 사정은 더 곤란해지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디플레이션은 뭐겠어요? 돈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그렇죠. 예. 디플레이션의 시기에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원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현금을 사용한 대가인 이자의 실질 비용도 상승합니다. 그렇죠.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이자 내기에 급급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디플레이션일 때에는 저금리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하는 행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부채의 부담은 계속 늘어가고 부채로 구매한 자산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 안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집값 사죠. 집값에 그렇죠.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돈이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까지 하락해 버리면 망하는 거죠.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예. 만약 그것을 은행에 담보로 해두었다면은 담보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겠네요. 은행의 위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풀어도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인플레이션은 부의 분배에, 디플레이션은 부의 생산에 나쁘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근데 정말 디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뭐 아무것도 뭐 다 악순환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이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슈퍼바이저님? 네, 사실 그 미스터리죠.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합의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하나 분명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음 달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이번 달에 물건을 좀 많이 사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물가가 다음 달에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을 한다고 칩시다. 네. 지출은 다음 달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물가가 떨어져.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현 시점의 물가 수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하는 뭐 심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심리 말고 뭔가 좀 더 실물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전체 경제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그 달리 얘기하면은 가동률이 하락했다는 거죠. 생산 요소를 다못 쓰는 충분히 거죠. 활용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건데 또 달리 얘기하면 이건 과잉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의 경우에는 버블 경제가 있었고요. 그 시기에 많은 과잉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거품이 붕괴하니까 성장이란 기대도 떨어지고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부실 채권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가계 또는 뭐 기업, 은행에 다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단 가계는 이 부채가 있으니까 소비가 순소비 지출이 줄어들 거고요. 그렇죠. 부채부터 갚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도 이 부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규 투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역시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재무 상태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융 중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투자와 소비 위축이 초래되겠죠. 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본 사회 전체의 사회 재생산 위기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게 또 유명한 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2008년 1억 2,800만 명이었다 그러는데요.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계속 줄고 있죠. 노동 가능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의 절대 수도 감소하면서 수요의 절대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노동 생산이 높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러면 경제 전반의 활기가 점점 잃어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고평가된 엔화 문제 이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뭐 이렇게 합의된 견해는 없지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버블 때 과잉 투자, 뭐 부실 채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고평가된 엔화, 뭐 이거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유프로님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주체들은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예, 이 문제 여러 가지 제시한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와 다섯 번째로 제기하셨던 고평가된 엔화의 강조점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엔저 유도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하마다 고이치라고 아베노믹스의 거의 이론가죠. 이론가죠. 사령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음.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물가가 내린다. 생각대로 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하여 그 기대를 바꾸어 놓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그 통화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인 거죠. 또 그렇게 되면 또 엔화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엔저와 기대 심리를 바꾸는데 아베노믹스의 지지자들은 특별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아베노믹스가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베노믹스 맞죠? 아베노믹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베노믹스 얘기를 하려면 이제 아베노믹스 이전부터 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아베가 두 번째 총리가 된 게 언제라 그랬죠? 2012년 12월. 네, 그 이전의 통화 정책부터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베노믹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 얘기했잖아요. 다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인데 아베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이렇다 1회를 꼭 한번 예. 얘기를 이어가면 말이죠. 네. 98년에 디플레이션에 빠져들자 99년에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책 금리를 제로로 했어요. 이른바 요새 자꾸 문제가 되는 제로 금리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런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대규모 공공투자에 재정을 막 투입하면서 동시에 비전통적 통화 정책인 양적 완화를 함께 실시한 거죠. 하지만 일본은행은 그러다가 2000년 8월에 정책 금리를 0.25%로 인상했어요. 최근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건 그러다가 또 제로 금리로 갔다가 다시 2000년 7월에 다시 제로 금리에서 빠져나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2008년도 글로벌 위기가 오자 다시 12월에 제로 금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적 완화의 규모를 확대하죠. 금리를 제로에서 제로를 벗어나는 걸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한 이제 양적 완화를 할 때 있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겠다고 한 게 아니고 행정부가 많은 압력을 가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형태들을 계속 반복해 왔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좀 소심하고 좀 소극적이고 줏대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 것 같네요. 경기가 조금 반짝히 좋아지면 바로 금리 올리고 조금 더 위기 왔다 그러면 다시 또 제로 금리로 돌아가고. 근데 이거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충분하게 경제가 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 통화 안정성 추구라는 게 중앙은행 독립성의 근본적인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추구하려고 그러려면 어디서나 이 통화 안정성을 떠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말하면 일본 은행이 독립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도구나 정책 시행화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 의지와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엇박자가 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 선제적 지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신호를 계속 꾸준히 줘야 됩니다. 그럼 시장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죠. 그런데 일본 은행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게 됩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아베노믹스 이론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전에 일본은행의 정책 패턴을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그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로 금리를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실 기업,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이른바 또 철저한 시장주의자들인데 돈을 빌려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제로 금리는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짜는 안 된다. 제로 금리를 계속 밀어붙이지 않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자꾸 제로 금리를 벗어났군요. 이제 뭐 이자까지 붙여주니까 이제 돈을 빌려가면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고 도덕적인 방탕을 키울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체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로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다. 중앙은행의 근본 목적인 물가 안정 정책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안 듣는 일본은행이 존재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앙은행 독립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부가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뒤에 집권한 아베 정부하고는 갈등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아베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갈아치웠죠. 중앙은행 총재를 날려버렸어요. 예. 아 진짜요? 2기 내각이 출범한 게 이제 2012년 12월인데 네. 그리고 몇 달 지난 2014년 3월에 음. 구로다 하루이코 이 사람 이름 좀 기억해야 네, 된다. 구로다. 들어본 것 같아요. 구로다 하루이코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했어요. 그 이후 계속 총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봐도 알겠죠. 아베노믹스 신봉자를 딱 일본은행 총재로 딱 갖다 박은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신임 총재 구로다는 아베 뜻대로 움직이겠네요. 아,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당연하죠. 생각이 같기 예.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래서 양적 완화라고만 안 하고요. 양적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양도 많이 완화하지만 질도 더 심화시켜서 완화시킨다는 거야. 뭔 말인가하면 채권 매입의 양도 늘리고 동시에 매입하는 채권을 국채뿐이 아니라 회사채도 매입하고 심지어 주식까지 매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나왔어요.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장에 돈을 퍼부어대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기조에 있다 보니 급기야 지난주에 마이너스 금리 사태가 난 거죠.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뭐 양적 완화는 막 끝까지 밀어붙이고 예. 금리 뭐 제로에서 그치란 뭐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 내려. 네. 예. 그 아베노믹스 정신은 일종의 아베 불도저식 그 외교 정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잘 그렇죠. 제대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예. 다르다. 음. 이전 정권하고는 다르다. 음. 이제는 중앙은행이 바뀌었다. 그러한 음. 인식을 일본인한테 강하게 확고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심어주는, 거죠. 예.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려는 거죠. 예.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그 통화 정책이 전통적인 금리나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 여기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거라면 그 환율 정책도 굉장히 공격적일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합니다. 환율이 이제 최근에 크게 바뀌었죠.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는데 그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면요. 일본인들은 1980년대 말과 1990년 초에 있었던 두 차례의 불황을 엔고우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엔다카 휴고우라고 부릅니다. 엔다카 휴고요? 예, 우리말로 읽으면 비슷한데 네. 엔고 불황입니다. 엔구로 인해서 불황이 왔다. 왔다라는 거죠.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 이후에 엔의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네. 1달러에 240엔 하던 것이 1년 만에 1달러에 120엔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반토막. 예. 두 배가 두 높아진 배가 거죠. 되죠. 반토막이 두 배. 엔화의 가치가 두 배가 높아지고 달러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엔화가 크게 올랐던 시기에 당연히 수출이 부진하게 되고 그 때문에 큰 불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노믹스 이론가들은 이 한 번의 사건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까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본의 침체가 왔다고 하는데 30년간의 통계를 잘 추적해 보면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거의 경제의 변동이 규정을 받았다라고 여러 논문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위기에도 주목하는데요. 2008년 위기 때는 일본은 서브프라임 위기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채권을 일본 은행들은 많이 안 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입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자금이 일본이 이제 안전자산이다 해서 일본 엔을 사기 시작한 거죠. 엔을 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엔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엔고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바람에 수출이 큰 타격을 입어서 경제 불황이 다시 심화가 되었습니다. 2003년에 약간 살아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6년까지 이어지다가 2008년 위기 때 완전히 한 방 더 맞는 거죠. 그것도 엔고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엔고 때문에. 근데 그 방금 말씀드린 그 플라자 합의라고 말씀하신 거요. 예, 플라자 합의요. 차이쌤 그 플라자 합의가 뭐예요? 우리 서울시청 앞에 가면 말이죠. 거기 플라자 호텔이라고 있어요. 네네. 유명한 호텔 체인인데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1985년 9월입니다. 선진국 5개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전부 모여서
합의를 발표했는데 그거를 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아까 플라자에서 한 거네요. 그렇죠. 플라자 호텔에서 한 합의. 예. 조약 이름에 호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대단합니다. 80년대 초에 당시 레이건 행정부가 이제 미국의 행정부였는데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두 자리 수의 고금리를 유지했어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격한 금융 긴축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달러의 가치가 막 올라가니까 그럼 미국이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확대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어요. 특히 대일 적자는 1985년에 무려 42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 그럼 일본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간 거네요. 네,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네. 미국 달러와의 가치는 내리고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는 올리고 가치를 이거를 그냥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프로님이 말했듯이 엔화 가치가 거의 2배로 1년 만에 2배로 딱 오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미국의 경기는 이제 회복세를 찾아가는 반면에 일본은 엔고 불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경기가 떨어지니까 경기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금리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막 풀리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과 주식 투기가 가속화돼서 버블이 막 무럭무럭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은 거품 경제가 이제 위험 수준이 되기 전에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금리를 또 올려버리면 엔고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고가 부추길 것을 우려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다가 거품 경제가 크게 생겨버렸고 끝내 그게 붕괴해서 일본 경제의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베노믹스의 바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미국이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환율을 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되거든요. 자기 금리를 낮추면은 엔화가 달러가 약화될 텐데 그렇지. 금리를 낮추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금리 때문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일본, 독일 이렇게 불러서 그때는 서독이죠. 영국은 자기 또 원래 동맹이고 이렇게 불러서 강제적으로 시장 개입을 통해서 금리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억지로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네 미국 경제 살자고. 잘 되라고 그치. 일본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네 살자고 애들 불러다 놓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말이 전혀 사실무근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다 3회 때 네. 유로적 문제를 이야기할 때 캐나다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최적 통화 이론. 네네 맞아요. 그 사람이 주장한 다른 이론 중에 불가능한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베노믹스의 이론가들이 자주 활용하는 그 이론 체계인데요. 약간 어렵습니다. 이것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고정 환율제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 어떤 두 개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내용입니다. 아베노믹스주의자들은 현대 경제는 변동환율제이지 않습니까? 변동환율제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대세이므로 일국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플라자 합의와 같은 국가 간 환율 조정은 시장의 자유로운 환율 조정을 거역하는 다시 말해서 고정 환율제와 같은 효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버블 경제의 형성을 제때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뭐 양적 완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원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뭐 고정환율제 이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고정환율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뭐 환율을 사실상 정하는 플라자 합의 같은 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죠. 고정환율제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환율 변동은 환율 조작이나 뭐 인위적인 평가절하가 아니라 그동안에 과대평가된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변동 환율제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주 훌륭한 정인데요. 그 또 다른 결론까지도 하나도 이제 유출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 그 일본이 양적 완화를 대규모적으로 실시하니까 엔저가 되지 않습니까? 엔저가 되는데 이거 화폐 전쟁이다라고 많은 비판을 합니다. 중국도 그러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반론이 금방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쓴 것이고 자본의 자유화는 이제는 규범이다. 그래서 변동 환율주에 따라서 N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지금의 N저 현상이다라고 뭐 잘못이 반론하는 뭐 있냐. 거죠. 그렇죠. 저 자연스럽게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몬델 이론 그 자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요. 자본의 자유 이동을 갖다가 포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한을 할 수 있고요. 뭐 한국도 3종 세트 있잖아요. 뭐 강력하게 토빈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통화 정책 독립성 그리고 고정환율제 이 두 가지를 지킬 수도 있죠. 당연하죠. 세 중에 두 가지를 이게 선택해야 된다고. 발상의 전환인데.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이론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당연히 주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예. 근데 사실상 우리는 자본을 규제를 해서 고정환율제와 통화의 독립성을 지킬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아베노믹스 소개할 때 세 개의 화살이란 말 하셨잖아요. 예. 통화, 재정, 구조개혁 이렇게 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재정과 구조개혁 부분의 정책은 뭐가 있어요? 정부 부채 수준이 이미 GDP 250%잖아요. 뭐 과감한 증세가 없으면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걸 쓸 수가 없죠. 그냥 말만 하는 거죠. 레토릭. 재정 거꾸로 오히려 재정을 건져놔야 되니까 계속 뭐 이런저런 조세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은 이제 공격적 정책이라고 하고 재정 정책은 탄력적 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좋은 말로 탄력적인 거죠. 그럼 이제 구조개혁은요? 예, 비슷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래 세 개의 화살은 일본의 우화에서 기인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한자루의 화살은 잘 부러지지만 세 개를 묶어 놓으면 잘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취지는 이 세 개의 정책이 서로 어울렸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 정책은 쓰는데 한계가 있고 구조 개혁은 장기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과제는 뭔가 하면 경제가 일단 떠야 됩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조 개혁은 계속 잘 날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해야 할 조치인 거죠. 그러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통화 정책이 거의 아베노믹스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구조 개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여러 사안들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구체적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 신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 완화, 시장 개방, 그를 통한 경쟁 강화를 주장하거든요. 완전 신자유주의네요. 신자유주의적인 거죠. 많이 우리나라의 얘기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끔 주장하는 내용과도 상당히 일맥하죠. 예.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TPP입니다. 한태평양 동반협정입니다. TPP요? 예, 환태평양 동반협정이라는 건데요. 이 아베 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시장 개혁, 규제 완화, 시장 개방, 경쟁 강화를 꾀한다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으로는 외국 시장의 접근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게 함과 함께 이 난제들을 개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근데 반론들이 많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고요. 그리고 이 TPP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기술, 약 제약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제약 부분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 그 일본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자들, 일본의 담당자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굴욕적인 무역 협정이다라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시간 낼 때 한번 우리가 TPP는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눈앞에 안개가 싹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베노믹스가 뭔지는 이제 좀 알겠는데 여기까지가 그러면 아베노믹스의 의도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과연 의도대로 이제 실현이 됐냐, 성과가 났냐, 이제 그게 문제일 것 같거든요. 유프로님은 어떤가요? 성과라고 하기에는 이제 성과했을 때는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일 텐데 어떤 영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엔저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 아베 2차 내각이 출범했던 것이 2012년 12월에 있었던 총선이거든요. 일본 총선인데 그 당시에 엔의 가치를 보면 1달러 대비 82.5엔이었거든요. 상당히 강한 거죠. 상당히 나가네. 근데 2015년 9월 한 6개월 전에는 124엔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엄청나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지금은 1달러 대비 120원 엔대인데요. 약간 뭐 115엔대까지 다시 약간 강해졌다가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선언한 뒤에 다시 120원대로 복귀했죠. 이런 엔저에 힘입어서 2013년에는 수출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다기보다는 수출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있었다. 회복세가 있어서 약간이나마 경기가 회복되는 1.6%의 성장을 기록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토요타 같은 수출 대기업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 그럼 80이 120이 됐다. 그럼 정말 공격적인 환율 정책이네요. 아 이쯤 되면 진짜 일본 갈만하네. 예, 지금 명동에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독하다.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 느끼는 엔저의 위력인 거죠. 아 일본을 다 가 있나 봐요. 일본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즘 최근에 일본으로 많이 간다고 그러죠. 아마 후쿠시마 사고가 없었으면 진짜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주가는 어때요? 예, 주가는 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간, 똑같은 기간 동안 2012년 12월부터 따져보면 그 당시에 9,500포인트 수준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떨어졌네. 니케이 225죠. 그것이 약 2.2배 정도 올라서 25,000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25,000이요. 버블 때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 버블 그래요? 시기가 얼마나 버블이 컸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5년 전에 4만 가까이 됐단 말이죠. 예. 아직 2분의 1을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신호인데 지금 현재 투자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풀려나온 돈이 오직 주식 시장으로만 몰리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성과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바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다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제 환율과 주가는 올랐지만 소비도 안 늘었고 뭐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고 그럼 이제 슬슬 아베노믹스의 한계로 얘기가 넘어온 것 같은데 성과 얘기는 좀 짧네요. 네. 성과는 뭐 그냥 네. 넘어가고 그럼 한계는 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과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환율이 크게 오르고 달리 말씀드리면 엔이 크게 약세로 돌아서면서 수출 경쟁력이 살아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기대만큼 경쟁력이 살아나진 않았어요. 수출이 기대만큼은 증가하지 않았던 거죠. 예전에 엔이 떨어졌을 때보다 늘어난 수출량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난 20년간 진행된 일본의 탈산업화, 탈제조업화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은 장기 침체기 동안에 엔고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생산 기지를 대규모로 옮겼거든요. 플라자 합의 때 1년 만에 일본의 자동차 가격이 2배로 올랐단 말이죠. 엔고 때문에 그렇겠죠. 엔고 때문에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미국에다 도요타 공장을 미국에 옮겨버렸죠. 세우는 거죠. 네. 지금 북미 수요의 70% 정도를 북미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엔저의 효과는 북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 실치로 한번 보면 일본 기업의 국내 생산의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보면 10%나 하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산의 75% 정도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28년 만에 최저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엔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팔 데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미국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지만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은 또 다시 침체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을 한 것도 중국 그리고 다른 해외 개도국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일본의 제조업 가동률 보면 2010년 이후에 변동이 없어요. 가동률이. 수출이 느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엔화 약세 때문에 N으로 표시된 수출액이 증가할 뿐이지 일본의 3대 효자 수출품이 있거든요.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수출액이 다 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달러로 표시해 보면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엔화만 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환율의 이 변동, 평가 절하라는 게 그냥 수출 기업한테 수출 보조금을 막 처바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경제의 수출 비중이 높았을 때도 1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경제 10% 성장이라는 정도죠. 것은 내수 성장인데 지금 이 재정 정책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탄력적인 재정 정책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 GDP 대비 250%가 부채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증세가 필요한 국면입니다. 그런데 증세는 뭘 했을까요? 부가가치세 올린 게 답니다. 소비세. 네, 2014년에 소비세를 5%에서 8%를 인상했거든요. 예, 14년에 마이너스 0.1%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예. 소비세를 당연히 높이면 가처분 소득이 주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성장이 17년에 다시 10% 인상하기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걸 다 뭐 어쨌건 이번에는 사회복지에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소비세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디에 쓰든 그건 딴 문제고요. 별도로 또 따져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내수를 늘려야 된다는 문제, 이 사이에 딜레마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진퇴양난이네요. 그러면. 예, 원래 2016년에 10%로 인상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법률로는. 근데 1년 연기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유보할 것을 17년에 10%로 올리게 되면 또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문제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그럼 소득 불균형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뭐 뒤에 또 좀 더 논의해봐야겠죠. 뭐 진퇴양난이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재정 정책의 이 내용도 문제입니다. 돈을 쓰긴 썼는데 다 되게 쓸데없는 데 썼어요. 물론 일본 전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한국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정 확장적인 탄력적인 확장이 어디에 쓰여졌는가 보면 2012년 긴급경제대책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내역을 한번 뽑아 보니까 총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동일본 대지진 복구 1조 5천억, 사전 방제 감제 2조 2천억, 합쳐서 3조 7천억 정도고요. 거의가 이런 종류의 투자입니다. 그 외에 인재 육성 고용 대책에 2,600억 정도 썼고요. 결국 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9천억에 그렇죠. 뭐 거의 없죠. 예. 내수 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썼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건설 사업 등이 더 이상 내수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게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원래 전쟁, 지진, 재해 이것은 수요를 늘린다. 케인즈가 말했던 건데요. 토목인데. 토목인데. 그러니까 승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면 그 사업이 또 소득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토목 건설 사업의 승수 효과가 계속 줄어들어 오는 그 통계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 통계들을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도 4대강 했지만 별로 효과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민감한 아까 말인가? 그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2014년에 5%에서 8%로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1997년에 3%에서 5% 올린 데 이어서 올린 거거든요. 97년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3%였네요. 3%였어요. 2017년에 10%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참. 그런데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음. 부가가치세를 올려가지고 세수를 확충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부채 해소 가능성에 의심을 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부정적인 효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한 1, 2분기면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아베 정부의 이 조세 정책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화살이 3개를 맞잡으면 부러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미 화살 그 하나는 썩은 화살이다. 이 재정 정책, 조세 정책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법인세는 낮춘다는 계획이거든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감세 정책입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하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GDP 대비 250%잖아요. 예, 일단 법인세 감세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부가가치세 올리자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회재생산 위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어쨌건 이 자녀 양육 지원 문제를 출산율 1.8%까지 끌어올리겠다 등의 얘기를 세계 화살 2탄에서 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고령화 등등. 그런데 과연 뭐 이런 정도의 조치로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고요. 전반적으로 법인세 줄이고 소비세 늘리겠다라는 게 또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거의 확장이 없고요.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이고 기업 친화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베가 최근에 이제 재계하고 회동한 걸 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비정규직이 있고 정규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 형태인 준정규직을 또 만들어 본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정말 말장난이지. 그럼 준정규직이 뭐겠어요? 결국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일본이 굉장히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 아닌가요? 프리타 이런 신조어도 있잖아요. 맞아요. 프리타. 예. 이 지금 적절한 지적입니다. 지금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도 노동시장의 사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실업률은 침체에 빠져 있지만 그리 높지가 않거든요. 완전 고용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도 일자리는 있기는 한 거네요. 그렇죠. 고용 수준도 2008년 위기 이후 최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그리고 일부 산업, 건설, 자동차 조립, 교육 등에서는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이윤이 다시 상승하고 투자가 상승하고 또다시 고용이 증가하는 야, 드림이다 드림.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은 바로 노동시장의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은 노동자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죠. 고용의 질이 옛날에 일본식 고용체계 예. 평생 가족처럼 뭐 이거는 이런 건 붕괴된 지 옛날 얘기죠. 오래된 거죠. 예. 결국 고용이 증가해도 단기 계약이나 시간제 계약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전체 경제의 총 임금 소득은 그렇게 오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베는 기업을 설득해서 임금을 많이 주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고용의 형태, 계약의 형태가 임금을 제약하고 있는 거죠. 제조업 파견도 원래는 일본은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버블 경제 때 단계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했고 사실상 지금 거의 폐지된 수준입니다. 물론 일본 비정규직 비중을 보면은 시간제가 제일 많긴 합니다. 이게 한국과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요. 파견도 굉장히 비중이 많고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는 이런 상황인데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또 정책 목표로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준정규직 신설을 검토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소비세를 높이고 뭐 임금을 그래서 높이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늘리고. 세 개의 하살이 네. 잘 결합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살은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네. 상당히 케인즈적이기도 하고 양적 완화. 예, 양적화가 그렇죠. 근데 세 번째 하살은 시장 방임주의적인 정책이거든요. 서로 그래서 공존할 서로- 수 없는 정책이 화살로 묶여 있네요. 예,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다, 믹스가 돼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임금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이 오히려 그 90년대 그 경제 침체 때 노동소득 분배율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예. 2008년 그 위기 전후에 기업의 이윤율이 굉장히 올랐고요.
그리고 임금이 떨어졌습니다. 거꾸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지금 이제 아베가 임금 인상을 독려를 하고 있죠. 대기업이 외면을 하고 있고요. 설령 올려도 대기업 정규직만 혜택이 갑니다. 아까 유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거의 뭐 36, 38%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일본에서 중요한 게 일본에 사실 영세 자영업자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랑 다르고요. 70년대에 일본의 그 뭐 대형 그 유통업체를 제한하는 그런 법률이 있어서요. 예, 이게 90년대 이게 폐지됐었고요. 폐지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영세 자영업자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사실은 전부 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가 사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서비스 빅뱅 이걸 이미 한 거예요 일본은.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 특히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그런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이 7,700원 가량 됩니다. 한국이 지금 6,000원인데 7,700원밖에 안 된다 일본이. 굉장히 낮은 낮은 거죠. 예. 저임금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예. 이런 상태에서 또 내수 비중은 굉장히 높잖아요. 수출이 15% 이하이고 13% 가량 된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경제 성장이 가능할지 저로서는 참 의문입니다. 이제 법인세를 낮추는 또 나름의 논리는 있거든요. 법인세를 낮춰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면 기업의 수익이 이윤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낙수 효과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고용이 는다는 얘기일 텐데 이제 고용이 늘고 임금이 오를 거라 그랬는데 낙수 효과는 IMF도 이미 틀린 이론이라고 한 건데. 낙수 효과 OECD, IMF가 다 부정한 이론이죠. 예, 그 전달되는 그 고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이 안 떨어져. 근데 고용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노동개혁 입법도 노동시장을 고용을 안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다는 이름하에 더 불안정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하나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저 일본은 답이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네. 일본에서 올림픽 하거든요. 도쿄 올림픽. 그래서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저는 좀 오래 살아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정말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이 망한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일본이 기업이라면은 폐쇄를 하면 되지만 일본은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 닫고 말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 그러면은 3, 40년을 계속 이렇게 헤맬 것인가? 그것도 또 상식적으로는 또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좀 두고 보고 싶습니다. 참. 이 난국이 어떻게 기결되는지.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욕하긴 쉽지만 그러면 너는 뭐 대안이 뭐냐? 딱히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가만히 앉아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베노믹스의 그 딜레마가 있는데, 그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격적 통화 정책 그 자체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다 봅니다. 그런데 통화 정책이나 금리 정책, 이 일본의 경우에 수출 기업의 영업 이윤을 갖다가 회복해 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밖에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재정 정책 없는 금리 정책만으로는 내수 성장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재정 정책을 써도 제대로 써야 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하듯이 그렇게 토목 사업에는 써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게 보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수 확장을 하려고 그러려면은 임금 수준이 향상이 돼야 되고 격차가 해소돼야 되잖아요. 격차, 노동자 안에 고용 격차 해소돼야 되고 전반적인 소득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되고 부채도 축소돼야 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어야만 그 정말 세계의 화살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탈산업화 문제를 우리가 제고해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이 이렇게 엔저 정책을 쓰는데도 살아나지 않는 것은 제조업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탈제조업이 덜 일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저임금 국가를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경향은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 정책에 있어서 큰 고용을 유지시켜주는 제조업,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아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만 제조업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살펴본 이렇다 5회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네, 설이 다가왔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이제 연휴를 맞아서 한 주 쉬겠습니다. 설을 좀 세야죠. 네. 네, 그럼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